연출 맡은 이재원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썬더버드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은 자 미영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돈이 미치게 필요한 자 태균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썬더버드에서 돈이 든 자동차를 잃어버린 자 태민 역을 맡은 이명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돈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셨으면 앞에 이제 배우분들께서 아무래도 영화에서 너무 험불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셔서 아마 못 알아보실 정도로 너무 훤칠하신 이 외모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어둡고 우울한 어떤 느낌의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리얼리즘 기반의 장르적 연출이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 저도 보는 내내 굉장히 좀 몰입도가 정말 높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동시에 그 답답하고 굉장히 답답한 어떤 현실성을 가미한 그런 작품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기이하게 뚫고 나가는 극적인 어떤 흥미가 상당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연기하시는 배우분들도 각본을 받을 때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이명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뵙게 된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처음 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주셔서 오늘 정말 많은 걸 묻고 싶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또 역시나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허연희 배우님은 역시 여기서 또 아마 해친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헤어질 것이면서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절반이 되고 오셨고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정말 감정 기복이 정말 처음과 끝이 가장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 주셔서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어떤 감정 변화가 많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에요. 동시에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영화의 어떤 미스테리를 좀 강화해주는 느낌의 어떤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영화를 볼 때 이 배우의 어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결국 이설 씨가 연기한 이영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런 시간의 역할을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캐릭터 조형 같은 것들이 보이는 작품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작품을 만드신 이 감독님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이재원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 작품이 첫 작품인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 초에 시나리오를 쓰셔서 20회차 만에 영화를 촬영하고 편집까지 거의 한 1년 만에 끝내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이제 후반 작업을 하면서 이 영화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매만지는 작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그 해 그 시나리오를 찍고 그 해 촬영까지 하고 이 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영화를 잘 마무리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배우분들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배우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제 옆에 계시는 이명로 배우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배우는 이 캐릭터는 사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혹시 이 배우가 약간 이 캐릭터가 약간 약에 취한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감을 잡을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동시에 그리고 영화에서 계속 어떤 폭투 같은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도 그때그때마다 그 즉흥적인 어떤 감각에 뭔가 의존해서 연기를 할 수도 있는 재미가 있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인물이 후반부에 갑자기 어떤 묘한 속내를 드러내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갑자기 바닥에 누워서 술에 취한 채로 갑자기 이제 뭐 자기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한 번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장면인데 그 장면을 찍을 때 배우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장면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냥 태민이라는 애를 연기할 때 굉장히 그냥 눈앞에 것만 봤어요. 그런 친구기도 했고 뭐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태민 연기하면서는 제가 시선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내가 이 연기를 하면서
아니면 이 상황에서 태민이라면 뭘 가장 먼저 쳐다볼까? 아니면 뭘 먼저 가장 노릴까? 그러면 그 뒤에 숨은 속내 같은 거는 솔직히 태민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자기 속내를 자기가 무시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현대인과 많이 닮아 있고, 그래서 연기하는 내내 그러다가 술 먹고 취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미영을 만났을 때 그때 속내가 터진 게 아닐까, 그런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이 캐릭터도 하시는 전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친구의 어떤 준모의 입으로 그 캐릭터의 과거가 밝혀져요. 굉장히 뭔가 좀 과거에 그 친구들을 때렸던 심지어 레알 악마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어떤 전파에 대한 어떤 각자 모든 배우분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명로 배우분께서는 이제 김태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 캐릭터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그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보니까 선임이었던 사람들은 저를 되게 보고 싶어해요. 전 진짜 다시 보기 싫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막 진짜 너무 진짜 얘는 와 진짜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인데 전역하고 나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그 인사하는 마음에서 진짜 거짓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나를 공감이 가고 제가 지금 근데 제가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나중에 후임 어떤 친구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명모 형은 보기 싫다고.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즐거웠는데 남은 불행했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절대 알 수가 없구나. 근데 태미는 진짜 그 즐거움이라는 거의 극치가 아니었을까. 준모는 또 불행의 극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둘의 관계가 그렇게 엇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은우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얼굴과 마지막에 보이는 얼굴이 가장 달라지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균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사실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결말부가 이 태균이 보여주는 가장 안 보여줄 법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거기서는 막 정말 노래가 격하게 춤까지 추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 결말부에서 나오는 그 감정에 대해서 배우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결말부에서 태균이 갖는 심리가 어떤 거였을지, 뭐 절망감인지 아니면 그냥 허탈함인지 좀 굉장히 복잡다단한 어떤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균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태균은 굉장히 비겁하고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항상 밥이 먹고 싶으면 배고프다고 하지 않고 지금 점심시간인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을 돌려서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인물이 극중의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상황에 의해 붕괴하게 되는지, 그렇게 그려가는 작업을 그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그 다들 회식을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사실 이렇게 책으로 읽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어요. 이게 태균이 들어갔는데 다들 아무도 태균에게 너 얼굴 왜 그래? 왜 이렇게 다리를 절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감독님이랑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막상 그 씬에 들어가서 연기를 해보니 굉장히 큰 외로움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겁하고 항상 돌려서 얘기를 하는 태균이 일말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과 모든 것을 폭발시켰는데 사람들은 정작 물어봐 주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마치 판타지처럼 그냥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네, 각자 보고 싶은 것을 봐낼 뿐이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다시 의식을 차려보려고 하거든요. 마치 살풀이라도 춤을 추고 나서. 그래서 그 씬이 굉장히 저에게는 다른 차원의 외로움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욕망과 이거에 집착한 한 남자가 정말 이렇게 발버둥 쳤지만 이것 역시 생각보다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구나. 결국 이 욕망과 집착은 내 안의 문제인가?
뭐 약간 이런 고찰도 해보게 됐고 그 마지막 씬이 저한테 굉장한 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시에 아까 제가 이명로 배우님께도 여쭤봤지만 허연우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태균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과거에 대한 언급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뭐 서울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왔다더니 뭐 여기 와서 뭐 택시나 뭐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측면이 큽니다. 이 배우께서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셨는지, 그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떠셨나요? 늘 태균은 자신이 더 옳다고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태민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학창 시절 태민은 나름 잘 나가던 무리였을 거예요. 정말 외모도 근사하고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근데 태균은 뭔가 자기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증명하고 싶고 그 사북 지역을 벗어나서 하지만 그거에 어떤 연속이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태민과 리영과 태균은 생각보다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결말이 왜 이러죠? 네, 영화는 결말이 좀 다르네요. 네. 네, 그럼 또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제 이걸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인물의 장면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인숙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이 여자 입장에서 재앙 같은 순간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본인이 약간 마음이 있는 남자가 찾아오니까 마음을 여는 순간이지만 그 역시 결국 인숙이라는 여자한테는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미영이라는 인물이 정말 빤히 쳐다보면서 그 집을 한번 모니터링 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는 도대체 어딨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좀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 같긴 한데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대변해준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물이 말미에도 보면은 차를 타고 떠나기 전에 정말 많은 말을 안 하잖아요. 머릿속에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는 느낌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삼키는데 뭔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배우가 직접 많이 구현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바라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미영을 생각했을 때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어딨냐는 질문도 뭔가 대단히 어떤 뭔가 속 깊은 것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런 집은 이렇게 생겼네. 귤이 있네. 귤이 되게 맛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한데 저기 방이 하나 더 있네. 뭐야 침대가 있네. 누웠더니 공룡이 보이네. 그럼 애기가 있다는 건데 사진도 있다. 근데 애기는 왜 없지? 그래서 인숙에게 그냥 애기는 어딨어요? 하고 그냥 물어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그냥 단순하기만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기보다는 끊임없이 계속 이 안에서 뭔가 관찰하고 했던 것들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보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얘가 서울에서 왔어. 그러면은 얘는 서울에서 왜 왔지? 그것도 여러 가지 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영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여태 사북에서 살면서 태민이밖에 모르고 얘랑만 제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태균이를 보니까 서울에서의 어떤 삶도 있겠구나. 그 얘가 옆에서 계속 일깨워주잖아요. 나랑 같이 서울 가서 살자고, 뭐든 하자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얘는 반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혼자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서 호기심이 계속 발동하면서 그럼 가보지 뭐 하고 좀 이지고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촬영하면서 편하고 재밌게 했는데 저의 해석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맞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냥 그때 제가 설 배우님의 해석을 받아들였던 건지 헷갈리는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체로 서로 그 전에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생각이 꼭 투영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직접 하는 분들이 해석하는 거에 맞추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야기 안으로 끌어오고 제가 그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미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명의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 사진을 봤을 때 아이가 있는 삶이란 또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미영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민이라는 남자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 끝에 나 한번 떠나서 한번 살아볼까?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영은 돈이 자동차 안에 있던 없던 그냥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미영이라는 캐릭터도 정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전에 이제 카지노 딜러였는데 이제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고, 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그만뒀다는 건 그 곡을 떠날 각오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콤포강이라는, 저도 이 영화 때문에 처음 들은 용어였거든요. 그런 굉장히 현재에 머물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버티는 건데, 동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도대체 쟤랑 왜 같이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동시에 심지어 태균한테 듣죠. 뭐 저런 막내 같은 거 왜 좋다고 따라다니냐. 심지어 친형이 그런 얘기 할 정도면 보통 막내는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여자가 근데 심리가 좀 궁금했어요. 무슨 의미일까 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남고자 하는 게 남자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 태민이라는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그 지역에 남아서 어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만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영이라는 여자가 갖는 어떤 연민 같은 감정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게 사랑일까?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이 태민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결국 떠나게 되는 걸까? 그 과정에 대해서 역시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영과 태민은 어쩌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아닐까. 사북이라는 자그마하고 추운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그 우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할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태민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도 어떤 사랑, 연민, 동정 이런 거라기보단 저는 그냥 익숙함, 그냥 원래 옆에 있던 애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관계 안에 저는 태균이 어떤 작은 돌멩이를 던졌던 것 같고, 그 돌멩이에서 파생된 파장들이 미영 안에서 그 뱅글뱅글 돌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이번에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기사를 본 계기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그 하북이라는 지역에서 뭔가 그 자동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그 카지노가 강원랜드죠. 그 강원랜드에 결국 담보로 잡혀있는 자동차들이 길에 많아서 그 지역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가 그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시에 시사적인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좌절감도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의 흐름 같은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오갈 것 같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근데 반대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만난 그런 그 호스트 분이 서울에서 이제 낙향한, 다시 귀향한 그런 호스트를 만나서 결국 인물을 만나서 이 영화를 만든 어떤 그런 초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건이나 사회적인 큰 단면을 쫓아갔는데 결국 사람을 만나서 영화를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캐릭터 스터디 같은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사실은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이제 새 인물에 대한 이제 구상도 많이 하셨겠지만, 반대로 이 영화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인물은 그 할머니거든요, 사실은.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결국에는 그 전당포 할머니인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날 갖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대사랍니다. 그게 이제 태균한테 한 대사예요. 근데 그 대사가 이 영화에서, 이 영화 자체가 처한 어떤 인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대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주변 캐릭터를 조형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뭔가 캐릭터에 관한 영화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사람이란 게 굉장히 복잡한 존재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존재인데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나쁘고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외로움이나 어떤 상처들에 대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에 대응한 형태가 지금의 어떤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 인물들도 그렇고 새 인물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준모는 어떤 외로움이 있었을까? 인숙은 어떤 외로움이 있었길래 지금 이런 사람이 됐을까? 다른 새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길래 이렇게 뭔가 계산적이고 굉장히 똑부러지고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예를 들면 전사에 관한 얘기도 그렇고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랑 영화의 차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시작한 계기는 어떤 사진, 장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사진이었고, 근데 또 이 이야기를 쓰게 된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거기서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그 두 가지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런 두 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르와 현실적인 것, 그다음 픽션과 현실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어떤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도 그렇고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귤을 까먹는지, 무슨 마음으로 침대에 가서 눕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아이는 어디 갔냐고 묻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이게 영화적으로는 조금 만드는 입장에서 좀 찝찝할 수 있는데,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접하지 않나? 세계를, 현실을 그런 식으로 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게 마찬가지로 배우분들한테도, 그래서 배우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묻지 않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지 않는 영화일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영화가 말을 하지 않지만 뭔가를 계속 구강하게 되고 연상하게 되고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품게 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영화의 어떤 한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더버드가 보여준 어떤 맥락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제가 받아볼게요. 요즘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이미 답변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어서 감독님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터뷰에서 이런 답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 선더버드의 시나리오를 쓰시게 되셨는지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선더버드라는 단어의 의미와 제목으로 사용된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흔히 카푸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사에도 나오는데 차를 용기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풀헬브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태민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차에 이름을 붙이면 어떤 이름을 붙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퍼뜩 떠올랐어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가제로 붙여놨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한번 붙여놓으니까. 혹시 감독님 차 유리에 붙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사실 그 장면을 보면 이 영화가 저는 음악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에 포스터를 보고 제목을 들었을 때 뭔가 박진감 넘치는 카체이싱 같은 게 나오는 걸까? 이런 궁금증도 좀 있었어요. 근데 카체이싱이 있긴 합니다. 네. 후반부에 이제 충돌신도 있고, 동시에 그리고 중간에 그 태균 정말 엄청난 드라이빙 실력을 보여주잖아요. 역시 택시기가 운전을 허투루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굉장히 멋있게 딱 들어가요. 그 잠깐 이제 태균이 그 정말 드라이브의 라이언 고슬링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차가 이제 바퀴에 걸리면서 다시 이 영화는 역시 현실로 다시 돌아온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드라이브 이야기를 한 이유가요. 드라이브에 나오는 그 앰비언트 음악과 이 영화에 나오는 앰비언트 음악의 소통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도 그걸 좀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답답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장치적인 효과로 굉장히 많이 배제하고 있다, 혹은 탈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도 하나의 요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조명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건 주변의 어떤 기술적인 요건을 통해서 이 영화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약간 조금 적어내려고 노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음악 작업이 진짜 재밌었는데 음악을 이제 영화 음악을 처음 하시는 분이거든요. 전자음악 뮤지션이고 기술부라는 이름의 독특한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편집본을 드리고 드린 말씀이 알아서 해달라고 했어요. 말씀드린 게 배우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음악 감독님한테도 나는 뭔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영화이길 원하지 않는다. 내 의도도 말해주지 않을 거고, 물론 뭔가 정말 막혀서 질문을 하면 대답은 하겠지만 당신이 예술가로서 뭔가 느껴지는 거를 그대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믹싱실하고 같이 오며가며 작업을 다듬어 나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음악 감독님이 어떤 맥락에서 그 음악을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인물에 집중을 했을 거고, 인물의 감정이나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되게 표면적인 그 외적인 것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계속 그 조명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컨셉은 주되 대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보여달라라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네, 질문 하나 받아볼까 하는데요. 이게 성함은 보이지 않고 아까 번개 표시가 있는데, 그 태균의 춤 실력이 너무 멋지다고 배우님의 평소 춤과 비슷하신지 저도 약간 궁금해서. 모든 촬영이 그렇듯이 음악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공기 속에서 그냥 춤사위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베이스로 깔린 음악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저도 어떤 음악이 깔릴까? 물론 이제 그 뒤에 후반부 음악은 있지만 템포도 알 수 없고, 근데 뭔가 춤이라기보다 뭔가 복싱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뭔가 제 평소 춤사위와는 사뭇 굉장히 다른 춤사위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은 다 한 테이크에 오케이 했다. 네. 그게 알고 보니까 제작비를 아끼려면 혼신의 춤사위였고. 끝내야 한다. 또 그 기타 치는 튜브님의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그 태민의 사이코 같은 친구, 그러니까 미영을 담보로 집에 데리고 있던 친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는 극 중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감독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명로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군대의 삶과 후임의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태민이라는 친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태민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고 외로움이 돼서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태민은 그냥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 친구한테는 거의 인생이 형태 지어지게 된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준모라는 인물이 이 영화 가장 좀 불쌍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태민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굉장히 폭력을 저질렀던 인물이라는 그 과거가 밝혀지니까 이 인물의 행동이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그 집의 배경이 사실은 미영이 그 집에 왜 갔을까 생각하면 그 배경을 보여주려고 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나중에 그 굉장히 좀 박력 있는 삼촌까지 등장하게 되는, 어떻게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그 가족 구성원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기도 한데, 어쩌면은 그 사이드에 있는 인물이지만 결국 이 사북이라는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에
어떻게 단단해지는가를 좀 보여주는 좀 묘한 인물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허브 캐릭터지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명로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결국에는 그 준모라는 인물과 굉장히 갈등을 겪는 인물이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인물이 자기가 맞는데 그 인물을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감정선으로 이 인물을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태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즉흥적으로 받아들여버린 걸까?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준모를 대하는 태민의 마음이 사실 아까 군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이 인물이 과거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 인물을 맡고 있는 태민은 또 어떤 감정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태민이는 아마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맡고 있어서 화나고 뭐 그런 거야 1차원적인 거고 아 내가 옛날에 괴롭혔던 친구인데 내가 이제 얘한테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돌로 맞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했었을 것 같아요. 태민이는 그냥 저도 연기하는 데는 그 생각만 들었어요. 저도 아 얘는 예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전담부 문 안 열려? 아 깨. 뭐 처음에는 뭐 태균이 점점 이제 치닫는 것처럼 태민도 결국 치닫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원래 전담포 들어갈 때 문 안 열려가지고 할머니 불러서 열어달라고 떼쓰던 애가 더 급해지니까 그냥 깨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준모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는 오늘 도박을 해야 되고 나는 오늘 차를 사야 되고 나는 오늘 즐겨야 되고 그냥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즐길 걸 못 즐기니까 그냥 잠깐 잊어야지 그냥 자기 뇌에서 지운 것 같아요. 잠깐씩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원랜드는 안 가시죠? 뭐라 그러지? 네. 여기 또 이 질문이 있는데요. 그 화나서 당방 뛰는 튜브라는 분이 이제 질문하셨고요. 태균과 태민은 그 친형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뭐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하신 이유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실제로 안 그래 보일 때도 있고 친형제가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이 뭔가 묘하게 잘 감정이 안 섞이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 두 분이 형제를 연기하지만 혹시 형제를 연기하지 않는 느낌으로 연기하지 않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연기하는 두 분의 어떤 감정이 어땠을까? 그것도 좀 질문해보고 싶네요. 사실 이제 저도 명로를 처음 만나고 좀 놀랐어요. 사실 저는 모든 걸 이제 친형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명로도 저를 보고 놀랐을 거예요. 서로가 너무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딩 작업을 하면서도 가끔 보면서 어디일까, 무엇이 닮았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한테 감독님 좀 배다른 형제인가요? 어떤 다른 전사가 있나요? 그런데 감독님은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아 우리 친형제구나. 어떤 사연이 있는지 계속 재차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저희 스스로 어느샌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랑 명로랑 서로 빤히 쳐다보면서 명로야 너랑 나랑 눈빛이 닮은 것 같아. 명로도 형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접점을 같이 만들어 갔고요. 뭔가 형제지만 굉장히 극강의 유전자를 다르게 받은 그리고 성격도 다르게 형성이 된 하지만 이 형제가 정말 저는 이제 아까 그 태민이 얘기하면서 전담포 할머니가 이게 쓰러지셨잖아요. 근데 태민은 잘 모르겠어. 나 그냥 가자 빨리 가자. 거기 그냥 가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태균은 이걸 뭐 미용시킨 데가 없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형제인데 또 만나는 접점이 있더라고요. 같이 썬더버드를 찾아야 하고 같이 꽁냥거리고 하는 것이 좀 그런 데서 약간 그 형제의 어떤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는 좀 막막했어요. 왜냐면 그 뭐 안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경력도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연기하는 배우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이게 첫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장벽이 좀 있었거든요, 마음에. 근데 보시다시피 거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이 아무리 닫혀 있어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냥 어느 순간 제가 리딩 작업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냥 저희 친형 같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그냥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애기들 형들 보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하고 무작정 형이 하는 거 해보고 이러듯이 어느 순간부터 이 형이 하는 게 맞을까? 내가 형 시키는 대로 하면 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형이랑 맞추면 되겠지. 그냥 진짜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조금 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영화 내에서보다 영화 외적으로 좀 더 형제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눈빛이 닮았다는 얘기를 아마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누가 저희보다 눈빛이 닮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라도 저도 조금 외적인 적점을 찾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뭔가 이제 마음속을 철컥철컥 때리는 그런 배우들의 매력에 빠져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설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리닝 안경 레오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미영이 영화 말미에 태균이에게 돈 받고 싶어서 화남시켜서 동생 팼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미영이가 안 본가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는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영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를 굉장히 많이 살피는 사람이고 그 옥순이란 캐릭터가 예를 들면은 전당포 할머니가 태근의 손을 보고 그런 걸 눈치챘듯이 이 친구도 뭔가 얽혀 있구나, 빛이나 뭔가 구린이 얽혀 있구나 라는 걸 눈치챘듯이 미영도 뭔가 그런 다양한 걸 관찰을 하면서 그거를 알아냈다는 설정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보를 주지 않는 이 영화의 특징상 그게 딱 어느 시점인지 나오진 않는데 사실 힌트가 있다면은 중간에 옥순이 태균을 보고 전당포에서 잘한다 잘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미영이 태균을 약 의심스럽게 돌아보거든요. 그때부터 미영은 뭔가를 의심하고 이 태균에게서 뭔가를 계속 캐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설 배우님께 다른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쩌면 트로님이 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미영에게 돈과 사랑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에 왜 태민이 아닌 자동차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배우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해석을 해서 접근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질문 돈가방. 네네. 돈과 사랑이 어떤 의미였을지 미영에게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왜 태민이 아니고 자동차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네. 저는 미영한테 돈과 사랑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거고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는 거고 왠지 이랬을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것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 또 대단히 뭔가를 갈망하지도 않는 그랬기 때문에 태민이라는 남자애랑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창창한데도 불구하고 콤프깡을 하면서도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왜 자동차를 선택을 했느냐 떠나야 되니까 라는 심플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없어도 떠날 수 있으니까 네, 자동차는 굴러가니까요. 그래서 자동차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맞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 저는 미영이가 딜러 일도 했었고 콤프깡 일도 하기 때문에 계산에 굉장히 빠른 합리적이고 이 셋 중에서는 가장 현실에 좀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미영이 그렇게
하루 만에 떠날 결심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딜러와 콤프강 일을 하면서 늘 외지인들을 많이 마주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외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미 그 안에 호기심은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태균의 어떤 말 한마디는 그저 트리거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하루밤 사이에 그렇게 휑하니 태균과 태균을 정리하고 자동차 딱 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미영이 좀 여행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장기 투숙을 하다가 이제 다음 여행지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떠나는 그런 바람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맞나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두 분이 거의 출제자와 어떤 채점자로 입장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미영이 그 마지막에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 제가 좋았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미영이 사실은 운전을 그 전에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도망가려고 하는 씬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가 다친 거를 두고 도망가려고 하는 씬인데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어떤 미영이 윤리적으로 어긋난 선택을 할 뻔한 순간에 다행히도 운전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사람이 선택해서 결국 운전해서 이제 서울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온전히 자기 욕망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어긋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크게 선택할 때 비로소 운전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그 기능이 발휘가 된다. 이런 부분이 이 영화가 갖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미영이라는 인물의 선택이 결국엔 이 영화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기타 치는 투표님이 썬더볼트 2 나오나요? 여쭤봤거든요. 감독님께 한번 답변을. 그건 저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과연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일까 궁금하긴 한데 그럼 2에서 주인공은 과연 미영이 될까? 태균이 될까? 아니면 태민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니면 이제 미영을 찾아가는 태민과 태균의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 부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영화의 결말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결말이 그 전에 그 태균이 사실 완전히 허탈해진 상황에서 택시 정류장에서 그냥 앉아있는 씬으로 끝나도 무방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허탈함이 그 여운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안전하게 남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노래방 씬을 삽입함으로써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감독님께서 일종의 이 영화가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 말미의 결정에 따라서 결국 선택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집할 때도 결말을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결말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시나리오를 쓸 때는 태균이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자기가 떠나려고 했던 곳으로, 그리고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 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었고, 택시 회사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태균이 그 전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 정말 싫어했을 자리가 어딜까를 생각했을 때 그냥 모든 걸 잊고 놀자라는 식의 송년회인 것 같고, 술 먹고 춤추고 이런 게 태균이 그 전이라면 이 사람들이랑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행동인 것 같아서 거기로 돌아가서 태균은 이거를 해야 이 여행 아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떤 일종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한편으로는 뭔가 아까 살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풀이처럼 한번 털어내는 의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진짜 굉장히 무겁고 좀 버겁게 느껴지는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그냥 그 현실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 데 치중했다면 아마도 오히려 그 현실이 굉장히 더 보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북이란 공간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 강원랜드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공간은 모르지만 그 공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물들을 보여주고 조용함으로써 그 조용된 인물들이 굉장히 어떤 다이내믹한 하루 동안의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걸 지켜보는 관객들이 결국에는 끝내 그 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지역성을 보여주는 어떤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세 분이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한 20회차 촬영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북 지역에 실제로 거기서 머물면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세 분의 그 사북 생활은 어땠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헐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고즈넉했어요. 분명히 이 호텔 근처에 한 몇십 미터만 더 가면 그 카지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가면 전부 전당포, 콩푸합니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24시간 하는 식당들, 그리고 택시, 그게 전부인 동네였는데 제가 이제 촬영하는 중간중간 쉬는 날이나 뭐 이럴 때마다 항상 그 사북 동네를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분위기를 좀 익히고 했었는데 거기에만 있으면 뭔가 좀 뭔가 현혹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묘한 기분이 드는 진짜 묘한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별도 너무 잘 보이고 공기도 너무 좋고 막 시냇물도 줄줄줄 흐르고 이런 곳이어서 저한테는 좀 되게 이상한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뭔가 좋았는데 정말 자본의 끝이 여기 있고 자연의 끝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퐁당퐁당 하면서 저는 사북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기사 식당들이 맛있었는데 거기 고등어구이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거기서 앉아있으면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얘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내 귀에는 싸우는 것 같은데 또 표정을 보면 웃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이색적이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체험을 많이 한 사북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퇴근 그 코피가 터진 분장을 하고 식당을 가서 밥을 먹어도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 동네는 정말 지나가는 개도 욕망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실제 저희가 그 썬더버드를 발견하는 그 주차장 있잖아요. 옆에 보면 각종 차들이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있어요. 맞아. 그게 미술팀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실제 그 전당포에서 저당 잡은 차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놀라웠던 것은 정말 비싼 외제차들만 쫙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미니 트럭, 정말 소형 경차, 정말 엄청 오래된 차들 그것마저도 다 저당이 잡힌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문화적 충격이었고 사실 좀 뭔가 완벽히 차오르지 않은 듯한 캐릭터를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서 실제 라이브 상황이 펼쳐져요. 실제 분들이 콩푸깡부터 오늘 그 카지노 했던 얘기부터 그리고 실제 다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손가락이 잘리는 설정이 있었는데 제가 여담이지만 제 사촌 누나가 정선에서 카지노 딜러로 10여 년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침 촬영을 간 김에 누나랑 밥을 한 끼 먹었어요. 쉬는 날. 누나한테 조심스럽게 누나 내가 이런 영화를 찍는데 손가락이 잘리는 건 좀 너무 드라마틱한가?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영화가 생각보다 수위가 낮구나. 정말 실제는 훨씬 심하단다. 정말 깁스를 하고 통깁스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아 라고 하셔서 용기를 얻어서 영화를 촬영했죠. 사북에 있을 때 처음에 한 2, 3일 동안은 잠을 되게 설쳤었어요. 그 지역의 공기, 아까 미영이가 말해준 것처럼 그 지역의 공기라든가 어떤 되게 신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정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산책하면서 걷던 길 계속 걷다 보면 정들어요. 거기 전당포도 반갑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밤에 산책하다 생각난 건데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라는 어떤 그 낙인 때문에 내가 사북 출신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내가 정든 고향을
고향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든 게 내가 아직 어려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저기 앞에 택시들은 강원랜드 가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미 그 지역의 어떤 생활의 일부분이 된 후였고, 그 사람들은 그 생활에 되게 익숙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미용이가 말했듯이 진짜 조금만 나가면 별 떠 있고 너무 자연 친화적인데, 어떤 사북 안에 흐르는 계곡에 가보면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무슨 흙탕물 같은 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픽션이 아니고 그냥 잘 어울리는 흙탕물인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괴리감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미스테리한 그런 묘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저를 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남 눈치 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좀 강하게 했었고요. 정말 미스테리한 동네입니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스키장도 있어요. 그리고 태민이 그 개천에서 옷을 벗고 이렇게 하는 씬은 보통은 그러면 주변 분들이 구경을 하러 나오잖아요. 촬영하나 구경을 안 해요. 그냥 또 지나고 좀뭐 하나 그런 정도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눈치를 안 봐도 돼요. 그냥. 촬영인지 아닌지 인지가 안 되셨는데도 그냥 뭐 찾나 보다. 지금 분위기대로면 흑편 나올 수 있겠는데 뭐 돌아온 미역 이런 거.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너무 재미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이면에 굉장히 이 영화 주는 게 많은 어떤 정보들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 뭔가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복습을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마지막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두 개의 선이 저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장르적인 면,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면, 캐릭터에 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엔 아무래도 이야기나 장르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였고, 두 번째 보시면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보시면 아마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고, 어떤 인물에 이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태균, 태민, 미영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은 여러 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영화 1시간 반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GV도 끝까지 앉아서 저희 얘기 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 소박한 환경에서도 저희 되게 똘똘 뭉쳐서 똘똘하게 잘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화가 참 똘똘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단어가 뭔가 좀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저 혼자 들어가지고 혼자 그런 영화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그런 영화가 되어서 주변에 참 기분 좋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였으면 합니다.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고 정말 위기감을 느낄 때 마스크 쓰고 벗고 하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영화예요. 사실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2020년 11월, 12월이었는데 이게 극장이 개봉되고 정말 관객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겁이 났어요. 정말 이런 순간이 올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꿈만 같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사실은 뭉클하거든요. 여러분께서 보신 이 영화에서 보셨던 그 사북이라는 곳, 지형의 어떤 특성과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정말 저희 나름 소름 끼치게 대리해서 전달드리고자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치열하게 찍었습니다. 영화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꼭 또 좋은 리뷰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0년 한 11월, 12월 때 찍기 시작한 영화였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 사이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뭐 영화적인 우여곡절이 아니고 코로나도 있고 최근에 태풍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뭐랄까 조금 되게 무료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정말 그때 그 치열함이 생각나면서 좀 고맙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저희가 치열하게 찍었던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전달돼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방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아오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